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학 개론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꽁트를 공부하셨는데요. 그분과 이제 거의 뭐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르크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마르크스의 사상이고요. 사상이자 이론입니다. 혹자들은 이분을 철학자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어느 분은 뭐 경제학자다.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철학, 경제학, 뭐 행정학 이런 엄격한 구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다 겹쳐 있어요. 자, 보시면요, 여기 일단 좀 용어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뭘 주장했는지 핵심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와 포이어바의 유물론적 사고를 받아 변증법적 유물론을 제창했다 이런 말을 해요. 변증법적 유물론은요,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몇 달 동안 이것만 파도 될 정도로 논쟁도 많고 내용도 깊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뭐다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되게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변증법이 뭐예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변증법. 유물론은 뭐고? 이걸 짬뽕 시켰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그래서 변증법가 유물론으로 짬뽕 시켰구나. 짬뽕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친 것뿐만 아니고 훨씬 그거보다 심화되어 있습니다. 변증법은 일종의 정반합 아니겠어요? 정반합, 그죠?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들과 상호 모순을 이루는 것들이 나중에 합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탄생하는 게 변증법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 유물론은 뭐예요? 정신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세상, 사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물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이 유물론이에요. 근데 이 변증법적 유물론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합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마르크스적인 시각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마르크스적인 시각이 도대체 뭘까를 알려면 이분이 주장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여기다가 접목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분은요, 사회를 어떻게 나눴느냐? 자, 사회 구조를 보시면요, 이분이 나눈 사회 구조는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셨죠? 자, 사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상부 구조가 뭐고 하부 구조가 뭔지 여러분들 그건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분은 오로지 이 입장이에요. 하부 구조가 뭔지 여기에 좀 중점을 맞췄어요. 자, 하부 구조는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 생산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법, 정치, 경제, 문화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산관계를 나타내는 건 어느 분야예요? 경제죠, 경제. 그래서 자, 경제제도에 아주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하부 구조로 경제를 두고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이를테면 법이라든가, 자, 어떤 그 제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가치관들, 그 다음에 뭐 행정 등의 여러 제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부 구조로 봤어요. 자, 그리고 뭐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 생산관계, 이 경제 구조를 보시면 여기서 또 나누고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그 유명한 그 계급 갈등 있잖아요. 계급지 배설, 갈등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유산자 계급과 무산자 계급으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산자, 부르주아. 자, 부르주아. 자, 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 부르가 아니라 부르라고 써야 되죠. 참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는 게. 자, 부르주아. 무산자는요,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자, 유산자들은요, 어떤 생산수단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이 말 그대로 유산, 자기 어떤 재산이 부를 축적한 계층을 얘기하겠죠. 자본가들. 그래요. 자, 이거는 바로 자본가다 이거예요. 자, 무산자는 뭐겠어요? 생산수단이 없고 재산 축적을 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가하고 노동자로 나눴다는 걸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계급 구조, 그렇죠? 계급이란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급지배, 착취 이런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본주의를 옹호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자본주의를 비판하시는 분이에요? 자본주의를 비판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둘 중에 누구 편이에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 편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어떤 세상이에요? 사회주의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자, 이번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 자본주의가 뭔데 도대체? 자본주의란 이런 거야.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계급지배 또는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발전한 사회다. 그래서 좀 특이한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북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분이 국가 발전의 단계를 제시했는데 이 사회주의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본국가. 자,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예요, 이건. 자,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좀 제가 바꿔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좀 어떤 이런 비판력 또는요, 배경지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자유주의가 싹트고 이런 자본주의 국가가 도래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떤 최종 단계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어떤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자유주의 국가들이 최종적으로 발전된 어떤 정치 형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봤어요? 이거보다 더 발전한 게 사회주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자, 사회주의라는 건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토지를 다 국가가 몰수해갖고 그걸 균등하게 이제 다시 배분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바로 이게 근대사회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가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이런 어떤 안정기를 거친 후에 이런 게 도래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상당히 맞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막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거를 좀 매치를 시켜볼게요, 이제. 자, 요거 정리한 다음에 책 볼게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 생산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하부구조, 이 모순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 사회가 발전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모순, 갈등, 계급지배 착취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회가 발전한다. 자, 그럼 이분이 말한 변증법적 유물론은 뭘까요?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 사실은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한테 욕먹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수험 적합성에 맞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유물론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보다는 물질이 중요한데 이분이 말한 변증법적인 입장은 뭐냐면 모순과 갈등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사회가 발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정신보다는 물질이다. 자, 그 물질은 일종의 이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경제, 그러니까 노동력 이런 것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독일 고전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 방금 공부한 변증법적 유물론. 영국의 고전 정치경제학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 생시몽이 주장했던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요. 방법론적 접근 방식 묶어갖고 별표지만 하나 칠게요. 최소한 여러분들 내용 잘 모르더라도 목차 나오는 전체적 접근법, 그리고 역사적 접근법, 변동성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책을 좀 보면서 이건 정리를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자, 전체적 접근법은 뭔가요?
여기에만 물론 제가 초점을 맞췄지만 이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회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역사적 접근법. 자, 어때요? 어떠한 특정한 어떤 사상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다.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변동성. 자, 이 변동성. 뭐가 변동한다고 여러분들? 어떤 게 사회를 변동시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요? 이거. 모순과 갈등. 나와 있죠? 모순과 갈등에서 변동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제가 짧게 정리해드렸나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 요거 좀 여러분들 좀 체크할게요. 자, 생산 양식에 따라 고대적, 봉건적, 자본제적, 사회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요. 자, 이 앞 두 단계까지 했잖아, 이제. 그래서 고대적. 하나 또 있어요, 사실. 노예제. 그죠? 노예 단계를 지나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체계를 만든 건데요. 특이하죠, 사실.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가 도래할 거라는 건. 자, 고대적인 거는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원시 농경 사회죠. 자, 노예제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봉건 국가? 주군과 가신의 어떤 그런 관계. 그렇죠? 그래서 주군이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충성을 대가로 가신에게 어떤 그 외적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영토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요. 왕은 국가의 어떤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봉토, 그러니까 영토를 기준으로 나눠주죠. 영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이런 것들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사회 구성체와 계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사회를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체로 보았다. 그래서 상부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법, 도덕, 가치, 이념, 정치, 종교, 문화, 규범 등이 다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부 구조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복합적인 생산 양식으로 자,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경제 제도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 되겠죠? 좀 넘어가면서 볼게요. 생산력과 자, 그 위에 유산자와 무산자의 관계로 나눌 수 있고 계급 사이에 계급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뭘 나온다고요? 사회 발전. 쉽게 말하면 사회 변동을 야기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은 방금 본 거네요. 공산, 노예, 봉건, 자본주의, 사회주의. 요거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르크스 관점 역사적 유물론 개념에 기초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분이 이런 걸 주장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한 비판을 좀 해볼까요? 여기 좀 몇 개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요. 이분을 좀 비판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너무 결정론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결정론적이란 의미가 여러분들. 자, 결정론적이라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이거.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해버린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해버리죠. 이런 생산 양식들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너무 결정론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회주의가 가장 발전된 형태고 머지않아서 모든 국가들이 다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도래를 예고했어요. 사회주의의 도래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자유주의 국가로 돼버렸죠. 오히려 반대로 돼버렸어요. 사회주의 국가 이제 몇 안 남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붕괴 이게 예고가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측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본주의에 대해 되게 많이 비판을 하는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패단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죠. 시장 경제의 어떤 특징들, 그렇죠?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 장점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참 분필이 부러지네요. 장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 마르크스를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회학 이론의 선구자들이 나와 있네요. 자, 너무 중요하신 분 또 나왔어요. 스펜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버트 스펜서. 자, 스펜서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자, 보시겠습니다. 스펜서의 사상. 자,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누구 봤어요? 꽁트. 두 번째 마르크스. 세 번째 스펜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냥 제 느낌으로는 중요한 순서를 보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를 부여하자면 세 번째로 중요하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진화론으로 유명하죠. 진화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인 걸 쉽게 말하면 어때요? 사회가 단순한 사회에서, 그렇죠? 이 복잡한 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분은 지금 설명하고자 했고요. 또 하나 어떤 사회의 결속력이라든가 구속력 이런 것들 있죠. 강제력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기본적으로 진화론의 입장을 취했다는 거. 진화론 하면 여러분들 네 글자로 뭐 생각나시나요? 진화론 하면 네 글자로 뭐 생각나세요? 적자생존. 자, 적자생존. 이 논리를 사회의 어떤 그 현상에 도입을 한단 말이에요. 적자생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강자는 살아남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분은요, 진화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적자생존 현상을 굉장히 옹호합니다. 옹호.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빈민법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빈민법. 빈민자들 쉽게 말하면 복지잖아요. 복지제도 이런 것들 다. 이거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펜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화론을 주장했단 말은 적자생존이라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옹호했다는 얘기인데 그랬다면 빈민법이나 복지제도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했겠어요? 아니면 이건 나쁜 거다 했겠어요? 나쁘다고 했겠죠. 왜? 이건 진화론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도태돼야 된다 이거예요. 강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상당히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스펜서는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그냥 자유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건 도대체 무슨 자유주의인가요? 더 어떤 개인의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를 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군사형 사회는 약간 좀 폐쇄적이고 통제된 사회예요. 중앙집권적이고 그렇습니다.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이고 통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특권계층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복정을 강요하고 공식적 제도들이 자리 잡혀 있고 반면에 산업형 사회의 특징은 뭐예요? 개방되어 있고 그렇죠? 평등하고 그 다음에 분권적이고 참 강제적인 어떤 강요보다는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 있죠. 상호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거 열린 세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단순 사회와 복잡한 사회로 나눴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연대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를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통제 그 다음에 복종 뭐 그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하버트 스펜서는 단순 사회에서 복잡 사회로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도 생물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자, 분화와 복잡성을 증가시켜 동질적이고 단순한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진화론. 자, 그래서 구조적 복합성의 정도에 따라 자, 요거 여러분들 좀 암기할게요. 단순 사회에서 복합 사회에서
이중복합사회, 삼중복합사회. 참 뭐야 도대체. 복합이 이중, 삼중 되죠. 어쨌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추장제가 있는지에 따라. 그렇죠. 추장제. 인디안 추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군사형 사회와 산업형 사회로 나눴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사회 내적 규제와 엄격성에 따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군사형 사회, 산업형 사회.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강조를 합니다. 옆에 표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군사형 사회 먼저 표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제가 다 말씀드린 거니까 좀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군사형 사회는 어떤가요? 지배적 기능 또는 활동이 뭐예요? 어떤 공격과 방어에 두고 있어요. 근데 옆에 산업형 사회는 어때요? 평화와 그래요? 상호 준수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자, 사회 조정의 원리는 군사형 사회는 어때요? 강제적인 거예요. 국가가 강제를 해요. 산업형 사회는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내요. 딱 아시겠죠? 우리나라를 비교해봐도 이거는 군사형 사회는 우리 군부 정권 때 과거에. 자, 산업형 사회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가와 기타 제조직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군사형 사회는 모든 것들은 다 공공조직 또는 공적 조직이고 산업형 사회는 어때요? 사적 조직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조는 군사형 사회는 중앙집권적, 산업형 사회는 지방분권적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사회의 계층 구조를 보시면 군사형 사회는 특권적 지위가 있고 어떤 세습이 존재해요. 지위가. 근데 어떤가요? 산업형 사회는 그런 게 없죠. 그렇습니다. 자, 경제행위의 유형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제행위의 유형. 자, 보시면요. 자, 경제행위의 유형만 따로 보겠습니다. 군사형 사회는 어떻대요? 군사형 사회는 보호무역을 하더라 이거예요. 보호무역이 뭔가요? 자국의 보세요 여러분들.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에 제한을 가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죠. 관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수출 금지, 수입 규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관세. 자, 수출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경을 넘나들 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A국과 이게 B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 A국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해본다고 해보세요. 자, 어쨌든 수출과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B국도 자동차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A국이 자동차 판매가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에 하고 있는데 B국 자동차가 예를 들어 얼마에 들어와요? 500만 원에 자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국이 A국에 자동차를 500만 원에 수출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A국 자동차들 망하겠죠. 그래서 이 A국,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500만 원에 이 제한을 해요. 관세를 매겨버려요. 60%를 매겨버려요. 그러면 되게 비싸지겠죠. 또는요, 100%를 매겨버려요. 되게 비싸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치산업보호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보호무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A국에서 B국으로 뭐 수출할 때 여기서도 관세를 부과하겠죠? 복이 돼버려요. 보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군사형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개방된 거예요? 폐쇄적인 거예요? 굉장히 폐쇄적인 걸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군사형 사회는 굉장히 폐쇄체제, 폐쇄적인 사회를 전제하고 있어요. 산업형 사회는 어떤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무역이요? 자유무역. 자유롭게 해라 이거예요. 관세 철폐하고 보호조 체제하고 자유롭게 무역해라. 어때요? 폐쇄적인가요? 개방적이죠. 혹시 여러분들 복습하더라도 그냥 읽는 거랑
이런 어떤 큰 틀을 잡고 혼자 공부하는 거랑 다르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들, 애국심, 용기, 존경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주장했어요. 자, 철저한 진화론자였던 스펜서는 철저한 진화론자란 말은 적자생존을 옹호했다. 그래서 적자생존과 자연도태 현상에 근거하여 빈민법과 사회복지와 같은 정부의 간섭을 배격하며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자, 공부한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대비되나요? 공부했었는데 누구하고 대비돼요? 마르크스 전에 했던 분. 꽁트는 뭐라고 봤어요? 사회학은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인류의 복지에 기여해야 된다 그랬죠. 이분은 뭐라고 봐요? 복지 제도가 나쁜 거다. 정부 간섭하지 말아라. 약간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이다. 자, 개인 유기체는 집합주의적 전체이지만 사회에 있어서는 전체는 개인 각자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과 전체가 있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허버트 스펜서라고 밑에 인물 설명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막 체크해가면서 외우고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에밀 디르켐이 나왔네요. 너무 중요한 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르크스 보셨고 스펜서 보셨죠? 그 다음에 앞에 꽁트 봤잖아요. 세 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자세하진 않아요. 이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하는 거. 그렇다고 제가 술렁술렁하진 않는데 뒷부분을 갈수록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통과하고 할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그렇게 여러분들 겹치는 부분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자세히 해둬야 돼요. 이분들을. 그렇죠? 나중에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이분까지 스펜서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하신 분들 또 나옵니다. 디르켐이라든가 막스 베버라든가 이런 분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